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오늘 혹시 듣기 참여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 다 지금 가능하신 거예요? 저 듣기 참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정님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 작가의 말부터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인가요? 한 장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내 감정에 알맞은 어휘를 붙여주는 일. 작가의 말. 마음이 길을 잃고는 한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나아가 이런 생각으로 괴로운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이고 자문하는 앞서의 질문들은 사실상 감정에 대한 물음이다. 내 마음은 어때? 라는 질문보다 내 감정은 어때? 라고 묻는다면 희미하게나마 가닥을 잡는다. 그러나 쉽게 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깊숙이 파묻고 이성이라는 널판지로 못을 쳐놓고 살았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버려야 한다고 쇠뇌받았다. 감정을 숨기고 다스리고 제어해야 할 작은 악마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자기 삶의 나침판이다. 자신의 감정을 좋다, 싫다, 나쁘다 정도로 뭉뚱그리지 않고 기쁨, 슬픔, 분노, 증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으로 구별하고 그에 알맞은 어휘를 붙여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후련해진다. 나아가 나침판이 되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 각자의 감정은 내 인생의 지구며 각기 다른 해석과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가렵다와 간지럽다를 구분하지 못하겠노라 했던 지인이 있었다. 간지럼이 뭔지 모르냐고 물었더니 아는데 그게 가려움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긁고 싶으면 가려움이고 웃기지도 않는데 웃음이 나면 간지럼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다. 간지럼을 타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딱히 맞는 답은 아니었다. 그런데 만약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간지럼을 타는 사람을 박박 긁어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렵다는 사람에게 간지럼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 감정에서 대표적으로 슬픔과 분노가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속이고 왜곡한다. 여기에서 크고 작은 고통이 생겨나고 마음이 갈 길을 잃어버린다. 감정에는 선도 악도 없다. 옳고 그름 역시 없으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에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 마음의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이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부정하는 데서 생겨난다. 인간의 감정은 복잡해져 같은 일을 겪는다고
모든 이가 한결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다음 분 읽으세요. 이 책은 나침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감정을 구분하고 그에 적절한 어휘를 붙이는 것에 대한 글이다. 감정을 이해하고 인지하기 위해 감각을 활용하기도 했다.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했는데 1장은 감정에 대한 개요, 나머지 4개의 장은 온도, 통각, 촉감, 빛이라는 감각을 활용해 감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리고 2장부터 5장까지 각 장의 말미에는 각각의 감정에 따른 감정어휘를 분류 정리했다.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결국 감정이 전부라는 것이다. 그런데 감정은 당장은 시그널이나 기호일 뿐이라 해독이 필요하다. 나는 행복을 감정이라기보다 태도에 가깝다고 여기는 편인데 감정의의를 알맞게 표현하는 방식이 행복이라는 태도를 지니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 슬픔, 분노, 정오, 불안, 기대, 신뢰, 놀람 등을 느끼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지하고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삶의 파도를 예측할 수 있고 믿을 수 없게도 가뿐하게 올라타 즐길 수 있다. 계속 읽어요. 네, 앞에 감정은 꽃과 같아.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씨앗도 없다. 우리도 우리의 꿈과 희망, 말과 행동, 계획과 목표, 관계를 비롯해 삶에서 중요한 대부분이 감정에서 시작된다.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세밀하게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는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만들어 나의 삶을 살게 해주기 때문이다. 1장.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실마리, 감정. 감정은 응답을 기다린다. 모든 것은 나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면 씨도 없다. 그러니 시작은 꽃이었을까, 씨였을까? 씨가 없으면 꽃이 없고 꽃이 없으면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씨도 없다는 순서로 갈 수 있다. 꽃에서 시작됐을 거라 믿는 근거는 단순하다. 예쁘니까. 예뻐서 눈길을 끄니까. 눈길이 가면 마음길이 따르고 마음길이 이르면 발길이 닿는다. 내가 꽃을 보고 꽃도 나를 본다. 나와 나의 꽃은 부디 서로를 봐야 한다. 꽃은 나에게 반응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린다. 흙이 뿌리를 힘껏 움켜쥐고 있어 움직이지 못할 뿐 꽃은 응답을 위해 눈의 시절부터 필사적이었다. 그토록 색이 화사하고 향이 달고만 연유는 눈 어두운 벌과 나비, 곤충들이 금방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길을 끌 수 있는 색이나 향을 가지지 못한 꽃들도 있어서 다른 전략을 택한다. 꽃가루를 바람에 실어 보내기. 그러려면 잎보다 먼저 피어야 한다. 잎은 바람이 꽃가루를 옮길 적에 회방만 놓을 뿐이니까. 꽃센 바람에 안간 힘을 다해 버티며 꽃망울을 터뜨린다. 벌과 나비, 곤충, 바람 등의 접촉으로 땅에, 가지에 붙들린 꽃이 다른 땅이나 가지에 붙박힌 꽃을 만난다. 환희의 탄성으로 열매를 맺고 씨앗을 품는다. 내 상상에서 신은 우주에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꽃을 심는 것으로 창조를 시작한다. 꽃이 있어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씨가 있고, 씨가 있어서 꽃이 있고,
있고. 소우주인 사람의 마음 밭에도 여러 종의 꽃을 심었다. 통틀어 감정이라 하며 기쁨, 분노, 슬픔, 분노, 혐오, 공포, 기대, 신뢰, 놀람 등이 있다. 나라드는 나비와 벌, 새와 곤충 등은 동기이거나 행동으로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며 이종 교배처럼 또 다른 감정을 빚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하이브리드로 희망, 기대 플러스 신뢰, 자부심, 분노 플러스 기쁨, 부러움, 분노 플러스 분노, 죄책감, 기쁨 플러스 공포, 경멸, 혐오 플러스 분노, 염려, 기대 플러스 공포, 수치심, 공포 플러스 혐오, 절망, 공포 플러스 슬픔, 우월감, 분노 플러스 신뢰, 애증, 신뢰 플러스 혐오 등이 있다. 열매는 표정, 행동, 말 등의 결과로 타인에 비치거나 세상에 드러나거나 내가 도로 삼킨다. 다음 분요. 그리고 여기 끝인 동시에 결코 끝이 아니며 꽃보다 열매보다 단단한 씨앗이 남는다. 기억이다. 땅에 묻혀 잊혔다가도 때가 되면 스멀스멀하게 싹을 올리고 몽실몽실한 꽃망울을 터뜨린다. 핀 꽃은 놀라울 것도 없이 유전자를 물려준 꽃과 닮았으나 똑같지 않으며 간혹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꽃에서 시작되었다. 꿈과 희망, 말과 행동, 계획과 목표, 관계. 모든 것은 감정에서 시작되었다. 동시에 무언가를 어떻게 할지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된 뒤에 자신이 어떤 감정일지 예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감정이 그려진다면 접근할 것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려진다면 회피하거나 금지할 것이다. 또한 기억이나 회상에서 감정이 시작된다. 기억이나 회상이 과거의 것이라는 인지는 잘못되었다. 기억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고 생각해냄이고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언제나 바로 지금이다. 기억이나 회상은 지난 일에 대한 현재의 감정이다. 우리의 뇌에 과거나 미래는 없어서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을 현재 벌어지는 일로 인식한다. 게다가 현재란 늘 바뀌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마치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색을 내는 스테인드 글라스 같다. 기억과 감정은 비틀리고 맞물려 있으며 서로를 왜곡하거나 서로 구성하거나 증폭시킨다. 중요한 것은 나의이다. 나의 꽃,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기억. 그것들이 나라는 세상에 하나뿐인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만든다. 이에 따른 논리로 만약 나의 기억,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이 없다면 나의 사고, 나의 선택,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없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지 누구인지 알지도 자신의 삶을 살지도 못한다. 그래도 살기는 사는데 그 삶은 마치 오리지널이 아니라 보증받은 복제품이랄까. 몇 호쯤 되려나? 한 몇백억 호쯤? 무엇이 나를, 내 삶을 카피본으로 만들었지? 아닌 척한 것이, 그런 척한 것이,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 것이 나를 보증받은 복제품으로 만들었다. 아닌 척, 그런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찰리 채플린이 제작, 감독, 주연을 맡은 영화 황금 광시대에는 지극히 우아한 식사 장면이 나온다. 눈이 퀭할 정도로 굶주린 찰리가 구두를 커다란 냄비에 넣고 보글보글 삶는다.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린다. 그는 굶주렸으나 품격을 놓치지 않는다. 나이프와 포크를 이용해 한 점씩 썰어 입안에 넣고 맛을 음미하며 아주 맛있게 먹는다. 만찬은 이어져 구두꾼을 포크에 돌돌 말아 한 입에 쏙. 구두창에 박혔던 못은 갈빗대로 둔갑해 입맛 다시며 핥는다. 찰리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저 시절엔 구두를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찰리가 먹은 구두는 촬영을 위해 감초로 만든 거였고 같이 먹은 동료 배우는 크게 탈이 나서 고생했다고 한다. 이런 뒷이야기를 알고 든 생각.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면 그래 적어도 황금광 시대에 나오는 찰리 정도는 돼야. 그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우아할 정도로. 감초로 만든 구두를 먹으면서 아주 맛있는 척했다. 스테이크가 아니라서, 스파게티가 아니라서, 갈비가 아니라서, 감초라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닐수록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자면 찰리는 너무 굶주렸고 그래서 품격을 갖추려 했고 구두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으려 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특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있는데 인지하든 못하든 약점이거나 상처일 것이다. 과하게 자신감 넘치거나 공격적인 것조차 아무렇지 않은 척의 과장이다. 이들에게 타인과 세상은 상처를 입어 피 흘리는 짐승을 발견하면 놓치지 않고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다.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결코 믿지 않는다. 타인과 세상은 어쩌다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살기 위해서이다. 상처 입은 나는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안전하다. 그 모습이 6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출현해 여태까지 무사한 달팽이를 닮았다. 등딱지 달팽이들에게 껍데기는 단순히 숨고 잠자는 집이 아니다. 심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가 들어있어 껍데기가 깨지면 죽는다.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남들 눈에 고작 껍데기 정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껍데기가 깨지면 죽는다. 아닌 척, 그런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은 나의 감정이 나를 세상과 타인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씌운 껍데기다. 맨살인 채 밟히면 아플 것 같아서 죽을지 몰라 씌워준 껍데기다. 언젠가 TV에서 참집게라는 갯벌 생물을 보았다. 참집게라는 이름만 들으면 단단할 것 같지만 집게 발만 그럴 뿐 몸이 부드러워 이 거친 세상에서 무사하려면 딱딱한 껍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라, 고둥 같은 껍데기를 구해 등에 지고 다니다가 몸집이 커지면 더 큰 껍데기로 갈아탄다. 문제는 갯벌에서 빈 고동 껍데기를 구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많이 사라졌고 고동도 먹을거리로 죄다 가져가는 바람에 껍데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뒤적인다. 쓰레기에서라도 껍데기를 찾으려 한다. 대충 맞은 빈 깡통을 발견하면 뒤집어 쓰고 다닌다. 그 부드러운 생물에게 고철 깡통이 얼마나 거칠고 무거울까. 그러던 어느 날 쓰레기를 치우러 온 사람이 참집게의 딱한 사정을 목격하고 옆에 조개 껍데기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참집게가 지고 있던 빈 깡통을 벗고 조개 껍데기에 제 몸을 이리저리 맞추더니 등에 잘 지고 떠났다.
이 장면을 보고 왜 눈물이 났을까? 내가 쓰고 있는 껍데기는 다른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다 대충 맞아서 쓴 깡통일까? 아니면 착한 사람이 사정을 알아주고 슬며시 옆에 놓아준 예쁜 조개 껍데기일까? 껍데기를 훌훌 벗고 맨몸으로 다니는 달팽이가 있다. 민달팽이이다. 징그럽다 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나 환경에 적응하다 서서히 껍데기가 퇴화됐고 가뿐해졌다. 부럽다. 나의 껍데기도 그처럼 서서히 퇴화됐으면 좋겠다. 갑자기 왕창 깨지거나 훌러덩 벗겨지는 등의 충격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이다. 껍데기를 쓰면 안전하다 하면서도 퇴화되기를 바라는 이유, 그 안에서 나의 꽃이 생기 없이 시들어가고 있어서이다. 더 크고 단단한 껍데기로 갈아탈수록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지만 기쁨도 줄어든다. 다양한 감정이 납작하게 눌린 파이 같아서 한 겹 한 겹의 감정을 체감하지 못한다. 뭉뚱그려 그저 기분이 좋거나 나쁠 뿐, 말로는 대박 아니면 짜증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할 뿐,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나와 내가 타인과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한다. 감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달팽이가 숨 가쁘게 달리는 속도는 시속 7, 9m. 달팽이는 느려서 껍데기를 지고 다니게 됐을까? 아니면 껍데기를 지고 다니느라 느려졌을까? 파스칼 기냐르는 시면들이라는 책에서 달팽이가 가는 모습을 달 아래서 대양처럼 걷는다. 늘어뻗어라고 묘사하면서 그 늘어뻗는 게 침 흘린 흔적이 아니라 갈 길을 알려주는 실마리라고 했다. 내가 갈 길을 알려주는 실마리. 그것은 감정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에게 아직 감정이란 달팽이가 침 흘린 흔적만큼이나 흐릿하고 모호하고 무엇보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쏟아내고 펼쳐 선명한 햇살을 쬐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일 것이다. 남들 보는 앞에서 그러고 싶진 않다. 그럴 만한 용기도 신뢰도 부족하니까. 아직 껍데기가 필요한 참직계 상태니까. 대신 우리에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다. 낮이나 밤이나 늘 붙어 다니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으며 신뢰하기 힘들 때도 가끔 뒤통수를 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비밀을 누설할 일은 없는 친구.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만큼은 드러내자.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를 내려놓고 솔직해지자. 적어도 나에게만큼은. 내 감정에 세세하게 이름을 붙여보자. 우리 집에는 반지레하게 목피 깎아놓은 나무 한 토막이 있다. 길이 30cm, 지름 18cm. 이모부께서 심심하면 이거 나이테나 세어봐 하며 주셨는데 심심한 적은 있으나 나이테가 좀체 많은 데다 촘촘해서 그래도 100년은 아닐 거야. 아닐 것 같아. 눈대중만 하고는 옆으로 뉘어 뒹굴리곤 한다. 어느 날인가 드문드문 박힌 옹이가 눈에 들어왔다. 듣기로 옹이가 많은 목재는 그렇지 않은 목재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힘들다고 한다. 가구로 제작했을 때 옹이 때문에 주변부가 갈라지거나 최악의 경우 구멍까지 날 수 있어서이다. 이처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옹이지만 본래는 가지였다. 나무는 최대한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 우둥지에 가지를 생장하고 잎을 틔운다. 이런 식으로 몇 해가 흐르면 하단부에 자리한 가지는 우둥지의 무성한 잎에 가려 잎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끝내 말라 죽는다. 수많은 가지가 죽거나 죽어가는 동안에도 나무는 기세왕성하게 몸피를 불린다. 이 과정에서 죽은 가지 밑둥이
밑동이 줄기에 파묻히고 박힌다. 그 결과가 바로 옹이.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최대한 햇볕을 흡수하려는 나무의 생존 본능은 때로 처절하기까지 해서 북위 45도 이상에서 자생하는 자작나무의 경우 우듬지를 제외하고 모든 가지를 도태시키는 전략을 택한다. 자작나무 숲에 가면 흑백의 물감으로만 그린 유화 속에 있는 듯한 감상은 하얀 수피와 군데군데 박힌 검은 옹이가 이루는 세계 대비에 있다. 그 옹이를 국어사전에서는 이처럼 풀이한다.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밑부분. 이런 풀이도 있다. 굳은 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리고 또 있다. 가슴에 맺힌 감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한때는 그도 우듬지에 있었다. 보드라운 초록 잎사귀로 무성했고 햇살과 빗방울에 뒤덮여 반짝였다. 에너지로 바꾸어 고스란히 줄기에 뿌리에 내주었다. 그 덕에 나무는 성큼성큼 성장했다. 줄기가 높이 자랄수록 그는 제자리를 지키는데도 자꾸만 아래로 놓였고 어느새인가 우듬지를 올려다보는 처지가 되었다. 새로운 우듬지에 난 이파리 사이로 햇살은 조각나 흩어져 부스러기처럼 떨어질 뿐이었고 나날이 빼빼 말랐다. 여기까지. 잎사귀들이 모두 떠났고 삭정이가 되더니 강풍 불어 후두둑 꺾였다. 딱하게 굳은 심장처럼 밑동만 남아 고스란히 나무에 박혔다. 아무도 그가 죽은 줄 몰랐다. 옹이는 그가 살았고 사랑했다는 흔적이다. 더 이상 햇볕과 바람과 비를 받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산채로 묻혔다. 나무의 생채기가 되어버린 옹이는 무늬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솜씨 좋은 목수가 옹이를 나무의 무늬로 살려놓을까? 옹이, 가슴에 맺힌 감정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옹이가 내 삶의 무늬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옹이야말로 나의 삶을 세상의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보증된 복제품이 아니라 오리지널로. 옹이를 풀어보자. 세세하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자. 이것이 시작이다. 계속 읽을까요? 감정은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 감정을 가리키는 낱말이야 어느 곳마다 다르지만 한국인이 쓰는 감정은 한자어로 감정이다. 느낄 감, 뜻청, 풀이하면 뜻을 느낀다. 직관적으론 그럴싸한데 구체적으로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낱글자를 살피니 정에는 뜻 말고도 마음의 작용이라는 풀이가 있다. 사실 뜻이나 마음의 작용이나 크게 의미가 다르지는 않다. 감에 더하면 마음의 작용을 느낀다. 아직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나하나 뜯어보자. 작용에 대해서는 아이작 뉴턴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A가 B에 힘을 가하면 B는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A한테 가한다. A가 마음일 수도 B가 마음일 수도 둘 다 마음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마음이 작용한다는 것은 마음에 힘을 가하는 자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일이라 눈, 귀, 코, 혀, 살갗 등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뿐 아니라 기억, 상상, 욕망, 생각 같은 내부의 자극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을 감정이라고 한다. 어떤 자극인지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감정의 다양성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의 마음에 가해진 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극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예민함이라고 한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극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나타나기 쉬운 짜증의 분노의 감정에 속한다. 짜증은 분노의 감정에 속한다. 아직은 분노에서도 약한 색이지만
분노는 불과 같아 불길이 작을 때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 중에는 유입되는 자극의 양이나 세기를 최소화하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이 내향성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예민함은 외향성, 내향성과 무관하다. 외향적인 예민한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둔감한 사람도 있다. 예민한 사람은 슬픔이나 불안, 지루함, 불신, 분노, 좌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안, 기쁨, 기대, 신뢰, 희망 등의 긍정적인 감정 또한 더 많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괴로움도 2배, 즐거움도 2배랄까? 그래서 자극에 대처하는 방식을 더욱 주의 깊게 배울 필요가 있다. 예민함은 대체로 타고난 성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건드리면 발끈하는 유독 예민한 부분이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외롭고 아프고 피로하면 일종의 비상사태라서 누구라도 당연히 예민해진다. 감정은 반응하고 움직이고 변화한다. 그러나 돌덩이처럼 반응이 없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것 또한 감정이다. 감정은 생명의 유지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도 직결돼 있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사 경험이 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온 적 있지 않은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어떤 말이나 일에 대해 그런 느낌이 분명하다면 사실상 끝이 난 것이다. 감정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파악하기로는 영어에서 감정을 가리키는 이모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모션은 플러스 모션이다. 모션은 운동, 움직임, 흔들림 등을 의미하고 동사형이 move이다. 어디로 접두사 이가 가리킨다. 밖으로, 어디에서, 마음에서, 무엇이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킨 작용이. 이쯤에서 궁금하다. 자극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마음에 작용하고 화학물질처럼 감정으로 변화해 표정, 태도, 행동, 말 등의 형태로 밖으로 나갈까? 다음 사람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극. 생물체나 그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일 또는 일으키게 하는 것. 감각기관은 눈, 코, 귀, 혀, 살갗 등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5가지 감각, 오간이라 말한다. 오간을 통해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称한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틀어 오감이라고 한다. 감각을 영어로 센스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표제어로 등재된 외래어다. 센스 있네 없네 논할 때가 많은데 이때 센스는 오감하고 상관없는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나 변화 등을 알아내는 정신 능력을 가리킨다. 사람은 감각기관으로만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지 않는다. 때로 감각기관에서 받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느낄 때가 있다. 이를 제6번째 감각, 육감이라 한다. 육감. 오감으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감각. 사물의 신비한 점이나 깊은 본질을 직감적으로 표착하는 마음의 기능 따위. 감각이나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직관과 비슷하다. 그렇다. 직관이나 육감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모두 가진 감각이다. 논리나 경험을 더 신뢰하는 습관이 들어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잊었지만 내가 오리지널이 되면 회복할 수 있다. 한글로는 같지만 한자로는 다른 육감과는 다르니 구별해서 써야겠다. 육감적이야와 육감이 뛰어나에서 육감은 서로 다른 소리다. 육감, 육체가 느끼는 감각 또는 육체의 감각, 성적인 느낌. 우리가 6번째 감각, 육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흔히
흔한 소리로 쎄한 데가 있다. 쎄하다는 싸하다의 방언으로 혀, 목구멍, 코에 자극을 줄 정도로 아리고 매운 듯한 느낌이 있다는 뜻이다. 오감에서 파생한 어휘를 물성 없는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끌어오는 경우는 셌다. 앞서 싸하다에 대한 풀이에 나오는 오리다와 맵다 또한 본디 혀의 감각에 대한 어휘지만 마음 상태에 비유해 쓸 수 있다. 이때 아리다는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다. 맵다는 성미가 독하거나 야무지다는 뜻을 갖는다. 감각어를 마음 상태를 표현할 때 적절하게 대치하면 모호한 감정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데 보탬이 된다. 천진한 시적 언어도 될 수 있다. 나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갖추어가는 과정. 아래의 자극을 우리는 눈과 귀, 코, 혀, 피부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낀다. 한순간에 한 개가 아니라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느낄 수 있다. 예민하다면 그보다 많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오롯이 자기 내부의 감각에 집중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를 수 있으나 습관화하면 나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하늘과 땅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나와 나 사이를 유령처럼 떠도는 모호한 느낌이 차차 걷히고 감정과 느낌, 기억이 선명해질 것이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미덕이 있다면 타인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을 자기 삶의 중심에 세운 사람은 타인 또한 그가 그의 삶의 중심이라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존중한다. 지금 내 마음이 좋아요. 마음 대신 느낌, 기분 등을 주어로 삼아도 좋다. 뜨겁다, 차갑다, 다습다, 다스하다, 따스하다, 따뜻하다, 뜨뜻하다, 따끈하다, 뜨끈하다, 뜨끔뜨끔하다, 후끈하다, 덥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건조하다, 촉촉하다, 상쾌하다, 시원하다, 개운하다, 사늘하다, 싸늘하다, 서늘하다, 쌀쌀하다, 쓸쓸하다, 으스스하다, 차갑다, 시리다, 춥다, 아프다, 괜찮다, 근질근질하다, 아프다, 따갑다, 쑤시다, 아리다, 아릿하다, 저리다, 저릿하다, 쓰리다, 쓰라리다, 자리다, 자릿하다, 짜릿하다, 후비다, 찢기다, 뻐근하다, 미어지다, 기진맥진하다, 편하다, 괜찮다, 딱딱하다, 말랑말랑하다, 간질간질하다, 근질근질하다, 부럽다, 거칠다, 포근하다, 보드럽다,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매끄럽다, 몽글몽글하다, 몽실몽실하다, 간지럽다, 깔깔하다, 까칠까칠하다, 깔끄럽다, 뻣뻣하다, 딱딱하다, 굳다, 팽팽하다, 억세다, 거칠다, 밝다, 어둡다, 빛나다, 환하다, 밝다, 맑다, 투명하다, 산뜻하다, 깨끗하다, 시원하다, 선명하다, 눈부시다, 황홀하다, 흐리다, 흐릿하다, 희미하다,
침침하다, 우중충하다, 칙칙하다, 어둑어둑하다, 컴컴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 어두컴컴하다, 아득하다, 감감하다, 까마득하다, 어둡다, 가깝다, 멀다, 두텁다, 깊다, 얄팍하다, 얕다, 뜨다, 막막하다, 아득하다, 까마득하다, 크다, 작다, 광대하다, 넓다, 좁다, 빠듯하다, 잘다, 조용하다, 시끄럽다, 먹먹하다, 적막하다, 고요하다, 아늑하다, 잔잔하다, 들썩하다, 어수선하다, 야단스럽다, 요란하다, 소란스럽다, 어지럽다, 달다, 쓰다, 싱겁다, 달콤하다, 달고마다, 감미롭다, 달콤 씁쓸하다, 씁쓸하다, 떨떠름하다, 쓰디쓰다, 아리다, 얼얼하다, 향기롭다, 메스껍다, 향긋하다, 싱그럽다, 고소하다, 비리다, 비릿하다, 아니 꼽다, 역겹다, 냄새가 난다. 지금 그만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네. 지금 당신의 마음이나 느낌, 기분에 대한 어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하다. 마음은 우리의 눈과 귀, 혀와 피부가 경험하는 자극을 그대로 경험한다. 5가지의 감각이든 6번째 감각이든 마음에 적용하면 감정이다. 감정.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 분명 자극이 있는데도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감정이다. 이럴 때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하곤 하는데 느낌은 감각과 감정을 통틀어 이룬다. 몸의 느낌이 감각, 마음의 느낌이 감정. 둘이 외따로 가는 경우는 드물며 몸이 느끼며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고 혹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면 몸이 느끼려 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행동이다. 또 우리는 오감과 자극을 통하지 않고 기억, 상상, 욕망, 생각 등으로도 충분히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오감의 자극을 통한 것과 흡사하게 마음의 반응을 일으킨다. 감정은 몸처럼 감각적이고 감각은 마음만큼 감정적이다. 앞서 소개한 감각 어휘를 마음이 경험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의외로 재밌는 책이네요.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네. 내쉬고요. 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네. 하나, 어디 갔니? 자, 하나, 둘, 셋. 아, 좋다. 네. 사람 많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이거 5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멋지십니다. 아주. 뭐 이거 계속 이어서 무슨 책방이지? 그거 하나요? 아니, 오늘 안 합니다. 다음 책방은 오늘 안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네,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 네. 내일 만나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네.